라니 누나, 어머니 수술이 급하대. 비용이 8천만 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누나가 돈 좀 보내줘. 병원비 내서 어머니 살려야 해. 8천만 원? 너 미쳤어? 무슨 수술이 그렇게 비싸? 병원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내 돈은 전부 땅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한 푼도 없어. 네가 아들이잖아. 나는 출가 외인이야. 친정 빚 갚을 의무 없어.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이 낳은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여 급히 8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돈 많은 두 누나는 전화까지 꺼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사채를 얻어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퇴원날 어머니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선언했고 두 누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의 뜨거운 날씨는 사람들의 기력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듯했습니다. 에어컨이 최대치로 돌아가는 사무실 안에서도 저는 뒷목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민호입니다. 무역회사의 기획팀 직원으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숫자를 다루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앞의 컴퓨터 화면이 자꾸 흐려지고 마음은 고향의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계신 어머니 정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오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웃 아주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이웃 아주머니는 업무 시간에 저에게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인사할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너 당장 고향으로 내려와. 네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책상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제 귀에는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평소처럼 나무를 이고 시장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치시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황급히 119를 불러 지방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아주 위독하대. 너 지금 바로 내려와. 어쩌면 어머니 얼굴 마지막으로 못 볼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못 볼 수도 있다는 세 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어머니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겪으시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사장님 방으로 달려가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피가 한 방울도 없어 보이는 제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에 분주한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골목에서 저를 반겨주시던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힘들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투박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시다고 자식들은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계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제 마음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날개가 돋아 어머니께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얀 병상에 누워 복잡한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불효한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여자친구 수민이도 소식을 듣고 문자를 보내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위로의 말도 저의 공포심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손이 떨리는 채로 큰 누나 라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은 길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라니 누나는 어머니 집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옆 동네에 살고 있으니 응당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벨이 울린 후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라니 누나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걱정이나 당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인 요란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나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 저는 침을 삼키고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지방종합병원 응급실에 계셔. 아주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했어.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2시간은 더 걸려. 누나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라니 누나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또 쓰러지셨다고? 그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말썽이야? 나 지금 김 사장하고 땅 매매 계약서에 사인해야 해. 이 땅 대박이라 빨리 계약 안 하면 놓친단 말이야. 아주머니한테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일단 좀 버텨봐. 나는 저녁에나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태로운데 누나는 땅 투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누나가 맏딸인데 땅 계약이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해. 당장 병원에 가. 너 건방지게 누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나도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됐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뚜뚜뚜. 차가운 끊김 소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누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이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니 누나의 냉정함과 잔인함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나는 맏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굶어가면서 누나를 회계학과 전문대에 보내고 취업 자금과 혼수까지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나는 고급 아파트의 외제차, 수많은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위독한 순간에도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둘째 누나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누나는 서울에 살았고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라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저는 혜진 누나는 라니 누나와 다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는 아주 오래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3번을 걸었습니다. 4번째 시도에서 혜진 누나에게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비학부모 회의 중 전화 못 받아. 일 있으면 문자해.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문자를 쳤습니다. 눈물이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뇌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계셔. 당장 와줘. 문자를 보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1분, 2분,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혜진 누나도 전원을 꺼버린 것입니다. 저는 좁고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고통과 깊은 실망감 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누고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두 누나가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풀죽과 간장만 있던 단출한 밥상 앞에서 어머니는 늘 맛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은 왜 이리도 쓰라린지요. 버스는 지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황량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의 소원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응급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간호사의 호출 소리,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무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접수대로 달려가 어머니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중환자실 ICU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방금 보호자 들어오라고 하셨어. 빨리 들어가 봐.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문을 밀고 과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의사가 엑스레이 필름과 CT 촬영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경을 벗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숙 환자분 아들이신가요? 네, 제가 민호입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불이 켜진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광범위 뇌출혈입니다. 혈종 피덩어리 이 중추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만 지체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산다 해도 평생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당장 수술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 비용과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하며 특수 약물과 최신 지원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술비와 이후 집중치료실, ICU에서 최소 한 달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8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가족분들은 저희가 의료 물품을 확보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선납해 주셔야 합니다. 8천만 원. 이 금액은 제 머릿속에서 큰 폭발음처럼 울렸습니다. 저희 같은 농촌 가정이나 심지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월급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모은 돈과 수민이의 돈을 합쳐도 겨우 아파트 계약금을 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액을 순식간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의사의 기대에 찬 눈빛과 밖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일단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당장 가서 돈을 낼게요. 의사 방에서 나오자 저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8천만 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손을 떨며 다시 라니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재정적 부담을 나누기를 바랐습니다. 누나는 부자이니 8천만 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니 누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 번 만에 누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까 낮보다 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나 일 좀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라니 누나.
어머니 수술이 급하대. 비용이 8천만 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누나가 돈 좀 보내줘. 병원비 내서 어머니 살려야 해. 수학이 넘어는 섬뜩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니 누나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8천만 원? 너 미쳤어? 무슨 수술이 그렇게 비싸? 병원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내 돈은 전부 땅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한 푼도 없어. 네가 아들이잖아. 나중에 제사 지내고 재산 상속받을 것도 너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출가회인이야. 친정 빚 갚을 의무 없어. 하지만 이건 어머니 목숨이잖아. 누나가 그럴 수가 있어? 누나 그렇게 부자면서 어머니 살 돈 몇 천만 원도 없어. 없다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 뚜뚜뚜. 누나는 전화를 끊었고 이번에는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걸어도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라니 누나에게서 소식을 들었거나 아예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저는 춥고 황량한 병원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낳고 기른 두 친딸이 어머니의 위기 앞에서 돈을 선택하고 모성애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위태롭게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몇십만 원의 현금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개인 저금 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8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수민이와 제가 지난주에 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분양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 세상이 제 어깨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희가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민이의 환한 미소, 행복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반짝이는 눈빛. 저는 수민이를 사랑했고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그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고 올해 말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수민이에게 하면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떠날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수민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 고향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상황은 어때요?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수민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겨우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과 의사가 요구한 8천만 원의 수술비를 설명했습니다. 두 누나가 전화를 끊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침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민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결혼 자금과 혼수로 모아둔 통장에 3천만 원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다 인출해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식 며느리도 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이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저의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는데 두 친딸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내 돈 3천만 원에 내 돈 합쳐도 아직 5천만 원이 부족해. 저는 망설이다가 미친 생각을 말했습니다. 수민아,
우리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해. 아는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가 있는데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해 준대. 이자가 엄청나게 높고 만약 못 갚으면 우린 그 집을 잃고 미래까지 다 잃게 될 거야. 미안해, 수민아. 하지만 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 수학인 어머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의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렇게 하세요. 집은 잃어도 나중에 다시 벌어서 사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요. 민호 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난 민호 씨를 믿고 함께 이 빚을 짊어질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수민이 같은 여자를 곁에 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던 사채업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돈을 빨리 빌려주고 절차가 간단하기로 유명했지만 이자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보로 서울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자 그는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단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계약서를 영구히 매각한다는 조건과 함께 일일 이자가 붙는다는 잔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날 아침 병원 입구에서 만나 돈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수민이의 미래와 행복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태롭게 누워 계신 응급실을 바라보며 저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채업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신을 한두 명의 험상미는 남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계약서 원본과 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책상 위에 돈 뭉치와 살인적인 조건이 적힌 차용증을 던져 놓았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가 제 인생을 빚더미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서류에 힘껏 서명했습니다. 저는 깡패 같은 남자에게서 5천만 원이 든 돈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민이가 방금 송금한 3천만 원을 합쳐 저는 총 8천만 원을 들고 행정실로 달려가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수납 영수증을 손에 쥐고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돈 다 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밝게 켜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8시간은 제게는 한 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을 감히 눈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배는 몹시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푸른 수술복을 입은 과장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한숨을 쉬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혈종을 제거했고 터진 혈관도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수 상태에 계시며 집중 치료실에서 특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7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시고 합병증이 없어야만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의사에게 연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ICU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는 규정된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사 호출을 놓칠까봐 숙소도 잡지 않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도래자에 앉아 있고 밤에는 낡은 신문지를 깔고 계단 아래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제 식사는 편의점에서 급히 사먹는 빵이나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어머니는 여전히 인공호흡기와 심장 보조 장치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저는 몇 킬로그램이나 살이 빠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잠을 못 자 눈이 패했습니다. 수민이는 계속 전화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간병하러 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돈을 갚아야 하니 계속 회사에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7일 밤낮 동안 저는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매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리거나 누나들 나이 또래의 여자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쳐다봤지만 매번 실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사 여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화기는 여전히 제 번호에 대해서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전해 들으니 고향에서 라니 누나는 여전히 부동산 보러 다니고 혜진 누나는 저를 차단한 채 호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금 병상에 누워 위태로운 이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울분은 점점 커져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끝나면 그들을 더 이상 누나로 여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7번째 날 제가 도리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한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간호사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민호 씨, 박정숙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네, 접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간호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생체 징후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제 어머님 간병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굶주림, 불안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온수통과 세면도구를 사서 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야위셨고 머리는 밀린 채 붕대로 하얗게 감겨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고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오직 이 한마디뿐이었지만 제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원망과 빚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와 함께 과장되고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각종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효성 깊은 딸들의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라니 누나는 바람처럼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단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져 옆 침대 환자들까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손발이 다 떨렸어요. 당장 달려왔는데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의 란이에요. 저는 방 한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린 젖은 수건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라니 누나가 펼치는 이 연극을 보며 저는 콧날이 시큰거렸습니다. 감동에서가 아니라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이 여자는 땅 계약 때문에 어머니 목숨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라니 누나에 이어 혜진 누나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좀 더 단정했지만 화장으로 덮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혜진 누나도 훌쩍이며 마른 눈가에 휴지를 찍어 발랐고 저에게 돌아서더니 책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 내가 전화해도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 여기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데 딸도 없이 며칠 동안 비가 열이 심하게 나서 정신이 없었고 형부도 출장 가서 나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이제야 애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달려왔어. 저는 혜진 누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날카로운 시선에 그녀는 움츠러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려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비꼬는 감정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입원했을 때부터 제가 누나들한테 수백 통 전화했어요. 라니 누나는 땅 사는 거 바빴고 혜진 누나는 학부모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니 둘 다 전화 꺼버리고 제 번호를 차단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위기를 넘기시니 오셔서 우는 척하는 건가요? 지난 7일 동안 제가 밤새 여기서 간병했어요. 어머니 수술 동의서 사인할 사람 필요했을 땐 누나들은 어디 계셨나요? 라니 누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말하는 태도가 뭐야? 민호, 내가 만누나고 나도 내 사정이 있지. 내가 지금 편하게 노는 줄 알아? 나도 돈 벌어야지. 됐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저는 젖은 수건을 세숫대야에 던졌고 물 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뇌출혈이셨고 혈중 제거 수술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수술과 집중 치료 비용으로 8천만 원 들었고 제가 다 냈어요. 8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혜진 누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라니 누나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냈어요라고 말하자 두 누나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얼굴 표정이 확 풀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라니 누나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부드럽고 가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민호가 일을 잘 해결할 줄 알았어. 서울에서 일하고 인맥도 넓으니
이런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 내가 혜진이한테도 말했지. 민호만 믿으면 된다고. 돈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행이지. 중요한 건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거야. 사람이 있어야 재산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민호야? 혜진 누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호, 너는 아들이잖아. 나중에 조상제사도 네가 모실 거고 지금 어머니 병간호는 네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도리지. 우리 자매들은 시집가서 출가회인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돕는 건 조금씩 돕는 거고 너처럼 큰일을 도맡을 수는 없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아팠습니다. 제가 사채로 빌린 8천만 원은 저와 수민이의 미래 전체를 담보로 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들 눈에는 그저 깃털처럼 가벼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두 딸을 바라봤고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머리의 수술 자국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병실의 공기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숨 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는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니 누나는 계속 시계를 봤고 혜진 누나는 5분마다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방문은 체크인 수준이었을 뿐 마음은 이미 자신들의 사적인 계산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라니 누나가 일어섰습니다. 치마를 바로잡고 헛기침을 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밑에 집에 집 보러 오는 손님 약속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요양하세요. 민호가 옆에서 간병하니 저는 제일 안심이 돼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올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슬픈 눈빛으로 맏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누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라니 누나는 저에게 돌아섰고 명품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받아. 나도 요즘 돈이 다 땅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없어. 남편도 돈 쓸 일이 많고 이거 500만 원인데 어머니 미음이나 우유 사는데 쓰렴. 부족하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나도 이것밖에 없어. 제가 사채로 빌린 8천만 원 앞에서 500만 원은 바닷물에 뿌린 소금과 같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 하루 이자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가 너무나 가볍지만 쓰라린 마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누나가 어머니가 위독할 때 500만 원을 던져주다니. 라니 누나가 돈을 주자 혜진 누나도 서둘러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구겨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200만 원 줄게. 어머니 과일 사드려. 우리 집 형편은 네가 알잖아.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지만 돈은 다 남편이 관리해. 나한테 현금은 없어. 애들 학원비도 비싸고. 뭐 작은 정성이지만 이해해줘. 저는 손에 든 200만 원과 혜진 누나의 뻔뻔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나아 기른 은혜에 대한 대가로 700만 원. 저는 이 적성 같은 돈을 그들의 얼굴에 던져주고 싶었고 제가 거의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상에 누워 아직도 숨소리가 약한 어머니를 보며 저는 분노를 마음속 깊이 억눌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네, 두 누나 고맙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시네요. 이 돈이면 어머니 죽 사드리는데 한 달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은 가보세요. 돈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잖아요. 라니 누나는 제 말에 담긴 비아냥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속이 깊어서 좋다. 그럼 난 갈게. 어머니, 저 갑니다. 두 누나는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고 하이힐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고 손에는 구겨진 두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700만 원. 형제의 가치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저는 어머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그 돈은 어디서 났니? 네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사채를 썼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간 모은 돈에다가 친구들한테 이자 없이 조금씩 빌렸어요. 제 친구들이 참 좋은 애들이라 천천히 갚아도 된대요. 어머니는 안심하고 몸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지만 너무 지치셔서 더 이상 묻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드리며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어머니가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거짓골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차탄 눈, 구겨진 옷, 수민이는 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민호 씨, 너무 수척해졌어요. 왜 나한테 더 일찍 오라고 말 안 했어요?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수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네가 와서 이제 힘이 나.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어머니 좀 보고 와. 수민이는 병실에 들어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잠시 손을 잡고 있다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계산해 봤어요. 민호 씨가 빌린 사채 이자가 정말 살인적이에요. 매일 이자를 낳고 있어요. 이 속도로는 3개월 후면 빚이 우리 아파트 가치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금을 빨리 갚지 못하면 그들이 집을 압류할 거예요. 그건 우리의 꿈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수년간 땀 흘려 모은 돈인데. 저는 수민이가 기록한 숫자를 받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도 사채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아. 수민아, 나도 알아. 어머니 퇴원하시면 회사에 선금을 요청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도 더 구할 생각이야. 매일 이자라도 갚아나가야지. 원금은 천천히 마련해야지. 수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갚아요. 우리 월급 합쳐도 생활비 빼면 이자 갚기도 빠듯해요. 언제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어제 민호 씨가 두 누나한테 겨우 700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자인데 친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누나들 만나서 따지고 싶어요. 최소한 이 빚의 절반이라도 함께 갚아야 하잖아요. 저는 황급히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말렸습니다. 안 돼. 수민아, 두 누나 성격 내가 잘 알잖아. 네가 지금 가서 말하면 네가 시집도 오기 전에 재산을 탐낸다고 소문낼 거고 내가 널 부추겼다고 뒤집어 씌울 거야. 그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또 충격받으실까봐 걱정이야. 어머니는 겨우 고비를 넘기셨어. 난 어머니가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기를 바라. 하지만 민호 씨, 이대로는 우리 망해요. 집도 잃고 미래도 잃고 그럼 뭘로 살고 뭘로 결혼해요. 난 어머니 살리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은 팔짱 끼고 여유를 즐기는데 민호 씨가 혼자 빚을 짊어지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수민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말이 맞습니다. 이 불공평함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제 여자를 이 공경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 믿어줄래? 수민아, 나 집안 잃을게.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어머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가족 회의를 소집해서 두 누나에게 모든 걸 명확히 말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야. 당분간만 나와 함께 고생해줘. 수민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말 들을게요. 난 민호 씨를 선택했으니 고생이든 행복이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빚은 같이 갚고 고생도 같이 할 거예요. 수민이의 말은 저에게 강장제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는 해가 여전히 뜨거웠지만 수민이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빚과 곧 다가올 이자, 상환일은 여전히 먹구름처럼 제 머리 위에 떠 있었고 언제 폭풍우를 몰고 올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정신은 맑게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는 어머니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고향집에서 거창하게 가족 만찬을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두 누나 가족의 번쩍이는 외제차 2대가 위풍당당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외부인이 본다면 저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자식들이 효심이 깊은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깊은 상처와 소름 끼치는 위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형부, 매형과 서둘러 달려 나와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역시 우리 집 복이 크세요. 어서 들어와서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가 주방에서 삶은 닭, 잡채, 새우찜이 가득 담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니 누나가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상에 앉으세요. 오늘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뜩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 크게 축하해야죠. 민호야, 너도 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잔치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형부는 술을 따르며 서로 건배했습니다. 라니 누나의 남편인 박서방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이번에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 많았지. 우리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 도왔는데
다행히 민호 씨가 모든 걸 해결했어. 민호 씨가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야. 자, 우리 모두 건배합시다. 어머니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민호 씨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것을 축하하며 저는 술잔을 들었지만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고요? 그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빚을 짊어진 일을 저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누나는 어머니 밥그릇에 닭고기를 놓아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 최고예요. 어머니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병원비 문제는 민호가 다 해결했으니 어머니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민호가 유능하잖아요.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젓가락을 놓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둘러보셨고 딸들과 사위들의 신난 얼굴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밥상을 3번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딱, 딱, 딱. 그 날카로운 소리에 식사 자리는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서방도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밥맛이 없으세요? 라니 누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날카로움과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라. 아무도 밥을 더 먹지 마. 나 지금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거니? 아니면 이 늙은 목숨에 돈 한 푼 안 써도 된 것을 축하하는 거니? 너희들은 민호가 효심 깊고 유능하다고 칭찬하지만 너희들 중에 아니면 그 돈이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두 누나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혜진 누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막혔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마라. 오늘 이 밥상 앞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가릴 것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약간 낡은 노란 종이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를 열어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증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밥상 한가운데 노랗게 삶은 닭 접시 옆에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2년 전에 정신이 맑고 건강했을 때 작성해둔 유언장이다. 나는 눈을 감는 날 공표하려고 했지만 이번 일 이후로 내가 지금 바로 명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 형제끼리 싸우는 꼴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라니 누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종이에 시선을 고정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언장은 왜 작성하셨어요? 뭘 누구한테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라니 누나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의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 면적 200민쾌 그리고 농협에 예치된 3천만 원 상당의 예금 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명시된 모든 재산 토지, 가옥 및 예금 통장을 아들 김민호에게 소유 및 처분할 권한을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두 딸, 김난희와 김혜진은 이 재산에서 어떠한 지분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라니 누나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나는 상을 내리치며 귀청이 터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호에게 전부 다 준다고요? 어머니 미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집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고 지금 시세로 수십억은 나가는 땅이에요. 어떻게 한 명한테만 독차지하게 할 수 있어요? 전 절대 동의 못해요. 절대 안 돼요. 혜진 누나도 평정심을 잃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이렇게 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정 엄마한테서도 아무것도 못 받으면 시댁에서 제가 얼마나 면이 안 설까요? 어떻게 저희 자매를 이렇게 배제할 수 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분명히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민호가 강요해서 서명하게 했을 거예요. 두 형부도 거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형제간의 화목이 깨집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죠. 민호 씨가 아들이니 조금 더 받는 건 이해하지만 전부 다 갖는 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저는 돌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도 몰랐고 저에게 전부 물려주실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탐욕의 폭풍우 앞에서 산처럼 굳건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지쳐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뒤 비웃는 듯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불공평하다고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말하지. 좋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공평한지 보여주마. 어머니는 유언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종이는 2년 전에 내가 사인한 것이고 민호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공평함에 대해 말하자면 너희들은 잘 기억해봐. 라니가 시집갈 때 나는 밭 두마지기를 팔아 금열돈을 마련해 주었다. 혜진이가 결혼할 때는 금세돈과 함께 취업을 위해 몇천만 원을 써서 직장까지 잡아주었다. 그럼 민호는 뭘 받았니? 얘는 대학 다닐 때부터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고 졸업 후에도 자기가 알아서 살았다. 집 살 때도 스스로 빚내서 계약금을 마련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단돈 10원도 준 적이 없다. 라니 누나는 목에 핏줄을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그때 주신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지금 땅값이 그때랑 비교가 돼요. 이 집은 그때 금 열돈보다 수백 배는 비싸요. 어머니 계산이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는 다시 상을 내려치셨고 분노에 찬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좋다. 네가 지금 시세대로 따지고 싶다면 지금 일을 따져보자. 민호가 나를 살리려고 사채로 빌린 8천만 원.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 부자인 너희들이 돈 한 푼 보탰니? 아니면 겨우 푼돈 몇 백만 원 던져주고 모른 척했니? 방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굴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가 민호에게 팔아서라도 이 아이가 나를 살리려고 쓴 그 빚을 갚으라고 주는 것이다. 민호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나는 내 재산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다. 너희들이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다면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은 하지도 마라.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고 싶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그런 자식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의 방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는 서로를 바라봤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다시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긴장감은 너무 팽팽해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두 누나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과 땅은 그 어떤 가족애보다 중요했습니다. 라니 누나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친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교활할 줄은 몰랐어. 네가 어머니 입원했을 때, 정신이 막지 않을 때 어머니 머리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 넣었지. 네가 어머니를 속여서 유언장에 사인하게 했지. 나는 너를 재산 가로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혜진 누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고 얼굴은 억울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맞아.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방금 뇌수술까지 하셨으니 정신이 불안정해서 민호한테 속은 게 분명해. 설마 엄마가 친딸들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겠어. 민호, 너 이종이 하나 들고 이 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자매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말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 두 딸을 실망과 고통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말 다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두 누나의 고함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는 라니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셨고 이어 혜진 누나에게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칼날 같은 시선에 두 누나는 움츠러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민호가 사기쳤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마. 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의사가 가족에게 생사 동의서 사인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니? 민호가 전화가 불이 나도록 했을 때,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니? 라니 누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굴리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저는 계약서 사인하느라 바빴고, 수억 원짜리 일인데 중간에 멈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저는 일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혜진 누나도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저는 비학부모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 중에는 휴대폰 사용 금지라서 제가 전원을 껐어요. 어머니가 위급하신 걸 알았다면 제가 바로 달려왔겠죠. 저희를 억울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변명은 참 듣기 좋구나. 한 명은 돈 버느라 바쁘고, 한 명은 자식 교육 때문에 바쁘고, 누구도 잘못이 없다. 오직 내가 잘못했지. 너희들 바쁠 때 아파서 귀찮게 했으니. 하지만 너희들은 생사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 알고 있니? 만약 그날 민호가 목숨 걸고 사채를 빌려 8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면 오늘 너희들은 여기에 내가 퇴원한 것을 축하하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장례식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찻잔을 상에 강하게 내려놓으셨고 물이 튀었습니다. 너희들은 입만 열면 공평함과 권리를 요구하지. 하지만 책임이 닥치자 너희들은 숨어버렸다. 민호가 이 집 전체에 빚을 짊어졌다. 민호가 내 목숨을 살렸다. 그러니 내가 내 재산을 이 아이에게 빚 갚으라고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이 돈 한 푼 고생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진실은 이토록 적나라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은 두 누나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가는 따기 같았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잔인하며 가슴 아팠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탐욕이라는 것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라니 누나는 잠깐 말을 잃었지만 또다시 목에 핏줄을 세우며 마지막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이 아들을 편애하는 핑계일 뿐이며 자신들의 과거 기여를 모두 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야속하네요. 옛날에 저도 돈 벌어서 어머니 용돈 드렸잖아요. 그리고 8천만 원. 그 돈은 누가 민호가 정말 사채를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혹시 병원비는 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민호가 집을 차지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린 건 아닌가요? 이 말을 듣자 저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비열한 모함을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앉으라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양철 과자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유산이다. 나는 20년 동안 고통스러워서 다시 열어볼 용기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내 딸들의 끝없는 탐욕을 잠재우기 위해 내가 이것을 열어야겠다. 어머니는 상자를 상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과 낡은 수첩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겉봉투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나와 아이들에게라는 문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라니 누나의 남편인 박서방에게 편지를 건네셨습니다. 박서방, 당신은 외부인이니 이 편지를 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읽어줘. 당신 아내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박서방은 편지를 받아들고 아내를 한번 쳐다본 뒤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차분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오. 내가 떠나면 모든 짐이 당신 어깨에 짊어질 거요.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낡은 집과 밭 몇 마지기밖에 남길 것이 없소. 우리가 모은 돈은 라니가 회계 전문대에 다닐 수 있도록 전부 쏟아부었소. 그 아이가 농촌을 벗어나기를 바랐소. 나중에 혜진이가 크면 언니만큼은 신경 써주시오. 오직 막내 민호가 불쌍하오. 아들이라 가장 많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텐데 가장 손해만 보는구나. 내가 떠난 후 살림이 조금 나아지면 민호에게 보상해 주시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라고 당부해 주시오. 여기까지 읽자 박서방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라니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혜진 누나는 얼굴을 돌리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유언이 되살아나 그들 속에 남아있는 양심의 작은 조각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빽빽하게 글이 적힌 수첩들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기록한 가계부다. 내가 너희들에게 쓴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1998년 라니 취업을 위해 쓴 돈이 금 5돈. 2005년 혜진 결혼 혼수와 가구, 오토바이 비용으로 금 3돈과 현금 5천만 원. 그때 금값이 얼마였고 땅값이 얼마였는지 너희들이 직접 환산해봐. 어머니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구체적인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나는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너희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시댁에서 큰 소리치며 살도록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로서 내 책임을 다했다. 반면에 민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왔다. 지금 나의 재산은 사실상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내가 이 아이에게 보상해 주려고 모은 몫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무슨 염치로 와서 이 재산을 나누자고 하니
너희들이 나한테서 받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니? 라니 누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새빨개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죠. 그러녀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졌어요. 왜 그때 금값으로만 계산해요? 지금 땅값은 폭등했어요. 이 집은 수십억 원이에요. 민호한테만 전부 준다면 저희는 너무 손해잖아요. 어머니는 양철 상자 뚜껑을 쾅 닫으셨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됐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핑계를 듣고 싶지 않다. 공평함은 계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양심을 개가 물어갔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식사 자리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상위에 놓인 맛있는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 계셨습니다. 단호했지만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들에게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셨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판사의 마지막 판결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제 명확하게 한 번 더 말하겠다. 민호가 나를 살리려고 사채로 빌린 8천만 원은 비록 민호 이름으로 된 빚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의 빚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빚은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이다. 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집과 땅을 민호에게 넘겨 그 빚을 갚으라고 할 것이다. 즉,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 내 아들에게 집을 판 것과 같다. 이것은 공평한 거래다. 각자 자기 몫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다. 라니 누나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협박하는 거예요. 유언장으로 민호에게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8천만 원 빚은 민호 개인의 문제인데 왜 어머니 유산까지 끌어들여요? 어머니는 비웃으셨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좋다. 라니,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효도를 할 기회를 주겠다. 너는 당장 8천만 원을 내어 민호의 빚을 갚아라. 지난 한 달간 붙은 이자까지 전부 갚아라. 네가 그 돈을 다 갚는다면 나는 이 유언장을 당장 찢어버리고 이 집을 너희 삼남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너 감당할 수 있니? 어머니의 도전적인 말에 라니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눈알만 굴렸습니다. 지금 당장 거의 1억 원 가까운 현금을 내놓는 것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돈이 전부 땅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구두쇠 같은 성격으로는 남을 위해, 심지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어머니가 추궁하셨습니다. 너는 재산을 나눌 권리만 원하고 빚을 갚을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니? 세상에 그런 뻔뻔한 일이 어디 있니? 라니야, 내 잔꾀는 이미 다 들통났다. 혜진 누나가 언니를 거들었지만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8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라니 언니에게 당장 다 내라고 하세요? 저희 뜻은 어머니가 집을 셋으로 나누고 나중에 집을 팔아서 민호가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부 민호에게 주면 저희는 빈손이잖아요. 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집 팔아서 돈 나누는 것 기다리다가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 민호는 콩팥이라도 팔아야 빚을 다 갚을 것이다. 내가 말했지. 너희들이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면 나눌 생각은 하지 마라. 나의 결정이 최종이다.
유 원장은 내가 법적으로 공증했고 지금부터 이 집은 민호 것이다. 너희들은 손님으로 온 것이니 내가 대접하겠지만 재산을 요구하러 왔다면 당장 돌아가라. 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손님을 내보내는 심해를 했습니다. 라니 누나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를 바닥에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정을 끊으신다면 저도 불효했다고 탓하지 마세요. 전 이 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법원에 소송할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공평함을 되찾을 거예요. 가자. 라니 누나는 남편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서방은 나와 어머니를 향해 민망한 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혜진 누나도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저를 흘겨보더니 길게 혀를 찼습니다. 민호, 두고 봐. 네가 이 집을 쉽게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자매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 가족은 모두 집을 떠났고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분풀이하듯 쾅쾅 울렸습니다. 차가 쌩하고 사라지자 낡은 단독주택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위에 고개를 숙이셨고 목이 매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논쟁에서 이기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운명의 식사 후 두 누나가 정신 차리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탐욕을 너무 얕봤습니다. 사흘 후 우울한 아침이었습니다. 통장님이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통장님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회의 참석 통지서를 건네주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참 괴롭다. 란이랑 혜진이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진정서를 냈어. 네가 늙은 어머니를 감금하고 정신이 막지 않을 때 유 원장에 사인하게 했다고 고발했더구나. 심지어 네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고 모함했어.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지만 절차상 가족을 화해 회의에 부를 수밖에 없단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감금, 학대라니.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단호한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좋다. 그들이 나를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통장님, 돌아가십시오. 내일 오후 2시에 저와 민호는 문화회관에 참석하겠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지 보자고요. 다음 날 오후 동네 문화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정숙 씨 가족의 재산 분쟁과 소송 이야기는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많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는 일찌감치 와서 맨 앞자리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남편과 그들이 압력을 넣기 위해 데려온 먼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셨고 고개를 꼿꼿이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두 누나 맞은편 자리에 앉혔습니다. 통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화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니 씨와 혜진 씨가 제기한 박정숙 어머님의 재산 분배 및 간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모였습니다. 라니 씨, 의견이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라니 누나는 일어섰고 전문 배우보다
더 감정을 실어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제가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머니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려 어머니가 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존경하는 통장님들과 주민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뇌수술을 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다. 민호가 어머니가 약해진 틈을 타 어머니를 협박해서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에 사인하게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유언장을 취소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가서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라니 누나에게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혜진 누나도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이야기에 양념을 치며 저를 불효하고 탐욕스러운 아들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듣고 있자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반박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지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하라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고 지팡이를 짚고 연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의장을 한 바퀴 둘러보셨고 친한 이웃들에게 시선을 멈춘 뒤 불효한 두 딸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왜소하고 마른 체구였지만 낯선 위험이 느껴졌고 청중은 숨죽인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라니 누나가 주장한 정신불안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일거에 날려버렸습니다. 이웃 주민 여러분, 통장님께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재산을 다투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고통스럽게 낳은 자식들의 진정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딸들은 제가 민호에게 감금당했다고, 협박당했다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서 딸들과 주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가 저를 24시간 간병했습니까? 누가 제 소변통을 비우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였습니까? 바로 김민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효심 깊은 이 두 딸은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올 때마다 몇 분이나 머물렀습니까? 라니 누나가 끼어들려고 하자 어머니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닥쳐. 내가 말하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주민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가 저를 살리기 위해 8천만 원을 당장 내라고 했을 때 이 돈 많은 두 딸은 모두 전화를 꺼버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혼자 사채를 얻고 결혼할 아파트 분양권까지 저당 잡아 저를 살릴 돈을 마련했습니다. 민호가 없었다면 지금쯤 제 무덤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의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의 시선은 라니 누나와 혜진 누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달인 두 누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딸들은 땅을 잃을까 두려워, 손해볼까 두려워, 자기 동생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권리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노력도 돈도 안 썼으면서 복만 누리려 합니다. 너희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니? 그 말을 마친 후 어머니는 옷주머니에서 통장과 현금 다발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노후 자금 통장이다. 3천만 원이 들어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 돈을 전부 인출해서 내 아들 김민호에게 주겠다. 어머니는 저에게 통장과 돈다발을 건네셨습니다. 민호야, 이 돈을 받아서 당장 사채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라. 이것은 내 어머니의 돈이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머니의 단호한 행동에 회의장은 감동으로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여론의 비난 속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두 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잿더미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김난희와 김혜진 두 딸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선언한다. 이제부터 나의 고통은 내가 감당할 것이고 나의 생사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 용기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모성애는 이 세상의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생각하마.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 박정숙은 이 불효한 두 딸과의 연을 공식적으로 끊겠다. 연을 끊겠다는 말은 마른 하늘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란이 누나와 혜진 누나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감히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경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불효한 자식들이다. 늙은 어머니에게 저럴 수가 있나. 욕심이 과하면 벌을 받지. 어머니한테 의절당하니 얼마나 쪽팔릴까. 군중의 압력과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란이 누나와 혜진 누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멸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해회의는 저희 모자의 도덕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슬픔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고 혈육의 정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지불해야 할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문화회관에서의 충격적인 선언 이후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과의 전쟁 후 피곤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쉬시며 이따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채 원금을 일부 갚았습니다. 이자 부담도 상당히 줄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저와 수민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수입을 늘리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혜진 누나의 남편 김서방의 조용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수 근처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했고 그것이 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궁금해서 응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했고 김서방은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다림질된 정장은 땀으로 얼룩진 저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사업가들의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오렌지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 앉으세요. 우린 다 한 가족인데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지난번 문화회관 일은 우리 혜진이가 성질이 급해서 민호 씨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앉았고 주스에 손대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서방, 할 말 있으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는 빚 갚을 돈 벌어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간의 정 따위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김서방은 껄껄 웃으며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돌렸습니다. 민호 씨가 시원시원하군요. 좋습니다. 본론만 말하죠. 민호 씨가 지금 아주 힘든 고금리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주신 3천만 원도 바닷물에 뿌린 소금일 뿐이죠. 제가 민호 씨의 노고를 생각해서 2천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습니다. 언제 갚든 제가 독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이 형부가 갑자기 이렇게 착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형님 가족에게서는요. 김서방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는 똑똑하군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의 낡은 양철 상자와 어머니의 가계부 수첩을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것들을 태워드려 조상님들이 편히 가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집에 있으면 형제간의 불화만 커지고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 상자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당장 2천만 원을 민호 씨 통장으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그 상자 속의 증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어머니의 은혜 기록이 담긴 가계부는 법적 증거이자 여론 앞에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굳건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어 땅을 차지하고 싶을 때 증거가 파괴되면 어머니가 치매였다고 다시 거짓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서방, 제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그 상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성한 유품이자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줄 증거입니다. 형님은 2천만 원으로 형님 내외의 탐욕을 지켜내고 싶으신 겁니까? 김서방의 얼굴색이 변했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 씨, 잘 생각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은 민호 씨가 매일 불어나는 이자를 갚는데 충분한 큰 돈입니다. 그 종이 조각을 들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저는 민호 씨에게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는 술을 마다하고 벌주를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스잔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저는 평생 막노동이나 배달 일을 해서 빚을 갚을지언정 저희 부모님의 명예를 팔아먹지 않을 겁니다. 형님은 혜진 누나와 라니 누나에게 그 상자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형님의 돈은 양심에 찔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수면제나 사세요. 저는 뒤돌아 곧장 걸어 나왔습니다. 험악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김서방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오자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아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채를 쓴 이야기와 가족 분쟁 이야기는 결국 수민이의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수민이의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온화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가족 불화가 심하다는 사실은 그분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당장 집으로 와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수민이의 손을 계속 잡고 싶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어려운 문턱임을 알았습니다. 수민이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민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근엄했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수민이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계셨는데 눈이 빨간 것을 보니 아마 딸 걱정에 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머리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수민이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 나는 수민이에게서 자네 집 이야기를 모두 들었네. 나는 자네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다는 것에 정말 감동했네. 요즘 시대에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젊은이를 찾기란 쉽지 않지. 제가 칭찬에 기뻐할 틈도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민이의 아버지로서 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 자네는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고 사채업자와 얽혀 있지 않은가. 두 사람이 결혼할 신혼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자네 가족은 형제 간의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연약한 우리 딸이 지금 자네 집에 시집 가는 것은 가시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자네가 수민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수민이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아끼지만 우리 딸 생각에 가슴이 아프네. 민호군, 딸이 저축한 돈을 전부 자네에게 줬지. 이제 두 사람은 빈손에 빚더미만 남았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뭘로 키울 건가? 아니면 결혼을 잠시 미루고 자네가 빚을 다 해결한 후에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격려와 믿음이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수민이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능한 한 또렷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분, 저는 두 분의 걱정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두 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남자입니다. 빚은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일삼을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3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깨끗한 돈으로 빚을 갚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작성해둔 재정 계획서를 꺼내 수민이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빚 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치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힘들고 절약해야 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는 비록 누나들은 좋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인자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수민이를 친딸처럼 아끼십니다. 저희는 사랑과 단결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서 수민이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수민이 아버지는 종이를 받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는 상세한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셨는데 눈빛은 전보다 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돌아섰습니다. 수민아, 너는 충분히 생각했니? 너는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아이와 결혼하면 많이 힘들 텐데. 수민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민호 씨를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린공, 민호 씨는 노름이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효심 깊은 사람은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저는 기꺼이 남편과 함께 빚을 갚아나갈 거예요. 수민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나는 자네에게 뚝심과 명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두 사람이 계속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네. 하지만 나에게 약속해주게. 수민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고 사채업자들이 수민이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의 지지는 제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정말 눈이 있었고 인과응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절을 선언한 지 2달 만에 평화롭던 고향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니 누나의 남편 박서방이 대규모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구속된 것입니다. 박서방은 고금리 이자를 탐하여 집 문서까지 담보로 잡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그 가짜 거래소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와 친척들의 돈까지 모아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거래소 사장이 돈을 들고 도주한 것입니다. 박서방은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라니 누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살려줘. 나 죽겠어. 민호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소송 걸러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박서방이 구속됐어.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해. 민호야, 제발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그 시골집 팔아서 나 좀 살려줘. 그 집 팔아서 빚 갚으면 나 살 수 있어. 네가 내 친동생이잖아. 누나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저는 분노로 머리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누나는 어머니 집을 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그 집,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집을 말입니다. 라니 누나, 정신 차려. 그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빚 갚으라고 주신 재산이야.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팔라고 해? 어머니가 8천만 원 필요했을 때 누나는 의무 없다고 했잖아. 이제 누나가 욕심 때문에 망했으니 어머니랑 나한테 그 뒷감당을 하라고? 라니 누나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악마 같아. 민호야, 네가 누나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안 살려. 네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받은 3천만 원 나한테 줘. 그 돈으로 이자라도 갚게 해줘.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 돈은 이미 빚 갚는 데 썼어. 그리고 설령 남아있다 해도 나는 그 돈을 누나가 도박하고 사기친 웅덩이에 던져 넣지는 않을 거야. 누나가 저지른 일은 누나가 책임져. 더 이상 어머니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누나의 탐욕 때문에 또 쓰러지시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한 번 도와준다면 다음에도 분명 그럴 것이고 온 가족이 그녀에게 나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문을 꼭 잠그고 라니 누나의 전화도 받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비통하게 한숨만 쉬시며 업보로구나, 정말 업보야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라니 누나는 저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저와 어머니가 사는 곳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월세방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부술듯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이어 깡패들의 욕설이 악취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호 이 새끼야. 나오라 그래. 내 누나가 돈 빚고 꽁꽁 숨어. 네가 동생이니까 대신 갚아. 문 열어. 저는 깜짝 놀라 수민이에게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문신한 남자 4명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짙은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방금 저희 집 문에 페인트를 뿌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안의 감시 카메라를 녹화 모드로 설정하고 휴대폰을 112에 전화할 준비를 한 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덩치가 가장 큰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네가 민호냐? 라니가 네가 시골집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고 지 돈 3억 원을 네가 쥐고 있다고 했어. 네가 네 누나 빚 갚아. 안 그러면 네 머리통을 깨버릴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빚은 진 사람이 갚는 겁니다. 라니 누나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다면 그 누나를 찾아가서 받으세요. 저는 당신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라니 누나의 보증을 선 적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소란 피우고 제 집에 페인트를 뿌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 집 카메라는 지금 녹화 중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리더는 경찰과 카메라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달린 깜빡이는 작은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놓아주었지만 여전히 협박하듯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배짱 있네. 하지만 나니가 내 주소를 알려주고 네가 돈을 갖고 있다고 했어. 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난 돈만 필요해. 오늘은 경고만 한다. 내일도 돈이 없으면 내가 잔인하게 행동해도 날 탓하지 마.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부하들에게 철수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제 집 앞 화분을 부수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신고하고 카메라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라니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니 누나, 감히 깡패들을 동원해서 내 집을 부수게 해. 내가 직장 잃고 맞아 죽어야 누나가 만족하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라니 누나는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민호야. 그 사람들이 내 다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해. 나 막다른 골목이라 어쩔 수 없이 너를 불렀어. 나 좀 살려줘.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다시 한번 누나의 빚 문제에 나와 어머니를 끌어들이면 나는 누나를 사기와 공갈죄 공범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 자료와 녹음 파일이 충분해. 그때는 누나는 빚만 갚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누나가 저지른 일은 누나가 책임져. 저의 단호함과 경찰의 신속한 개입 덕분에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니 누나를 맹렬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니 누나는 결국 지역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해 외딴 산골 마을에서 막노동을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는 은행에 압류되었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그녀는 끝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폭풍이 불어닥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고향 집에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열지 않고 절친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고 돈은 계속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극도로 절약한 덕분에 8천만 원의 빚은 이제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부분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분양권도 되찾았고 작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혜진 누나는 라니 누나 가족의 비극을 목격한 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공포심과 후회는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거나 탐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 누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약간의 과일과 빵을 들고 왔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내 인생을 잘 살고 내 남편과 자식에게 충실해라. 가끔 엄마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계산하지 마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혜진 누나는 흐느끼며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와 저희 가족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친밀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화목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니 누나는 고향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강원도 산골의 식당에서 자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그녀에게 영양제와 따뜻한 옷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예전의 낡은 단독주택은 제가 깨끗하게 수리하여 기와지붕을 다시 올렸고 안에는 깨끗한 타일이 깔렸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앉아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고 하얀 머리카락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얼굴에 모든 주름이 사라지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빠 엄마가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엄마가 맛있는 식혜 타줄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고향집, 그리고 어머니와 즐겁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싸웠고 희생했고 결국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즉 모성애, 효심,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 집은 공평함의 증거이며 사랑이 탐욕과 이기심의 모든 폭풍우를 이겨냈다는 요새입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살려주셔서, 제가 다시 그 거룩한 두 단어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머니,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돈을 먼저 생각한 두 딸은 결국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업보를 치렀습니다. 반면 자신의 미래까지 희생하며 어머니를 구한 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지지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믿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도와 책임. 진정한 효도는 말이나 재물이 아닌 부모가 가장 필요할 때 책임을 다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탐욕의 대가. 물질적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업보인과 응보를 초래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 가족 간의 사랑과 명예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 정숙 씨가 두 딸과의 연을 끊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로서 너무 가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나보세요.